거기까지만 읽으면 될까요? 네. 네, 4번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요즘 랑시에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 관련된 몫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랑시에르입니다. 예술가는 몫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다른 목 없는 작품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술가는 몫이 없음으로써 사회 속에서 몫을 얻는 존재입니다. 랑시에르의 실제나 낯선 것을 불러내는 예술의 정치가 현실 정치로 인해 박탈된 상태를 재분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 구조의 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호의 공동체, 즉 사회생활이 제공한 구조에 대한 탈언어, 탈구조를 통한 재분배는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구획에 의한 인간 불평등의 탄생이 루소에 의해 설파되고 여러 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 후기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은 랑시에르가 얘기하는 그 뭐 소위 정치라는 것, 또 재분배라는 것, 이런 것이 현실을,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것을 재분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의 구조의 틀에서 벗어난 상태, 현실의 구조 틀을 벗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지 현실의 구조 틀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 거죠. 그리고 공동 사회생활이 제공한 구조에 대한 탈언어, 탈구조를 통한 재분배는 예술에서나 가능한 것이 실제로 우리는 어차피 이 자본주의적인 체제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 않냐. 잘못 굉장히 좀 신통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정말. 역사적으로 봐봐라. 아무리 예술가들이 뭘 떠들고 뭐를 이상을 보여주고 상상력을 꿈꿔주고 뭐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결국은 되돌아온 결과가 오늘날 2013년 21세기 이 순간에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엄혹한 세계 질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이제 굉장히 비탄에 빠진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제 맞지요, 맞는데 그래도 뭔가 좀 우리는이라는 건 우리 예술가들과 지식인들과 그래도 뭔가 좀 이 현실을 깨보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억눌리지 말고 거기에 포획되지 말고 뭔가 떨치고 좀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움직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어느 부분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다면 그럼 예술가들은 그럼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 경우는 이 사회가 인정하는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저는 좀 움직여 볼까. 이렇게 움직여도 저렇게 움직여도 결국은 이 거대한 이 경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거에 근거한 패권주의적인 세계 정치, 뭐 이런 것들, 그 세계 패권주의에 또 축소판인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에 의해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쫓기고 목 없는 자가 되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혹은 또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한탄하면서 볼 수만은 없지 않는 어떤 예술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의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로서 어떤 각오와 어떤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업시켜야 되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경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저는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뭐 당위론이나 일반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학자로서의 결격 사유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격한 학문적인 뭐라고 그러죠? 스칼라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제 이론을 만드셔야 되지만, 예술가가 그 학자들과 어떤 것을 공유하지만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자기의 삶을 투신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작자나 사상가들이 줄 수 없는 어떤 전달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을 던짐으로써, 삶으로 번역해서
어떤 사상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 경우는 이 사회가 인정하는 예술제도 안에서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거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술을 거부해도 긍정할 때도 예술의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벽초, 홍명이 임꺽정전을 쓴 사람이요. 글을 재인용합니다.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서 정직한 자기인식에 이르고자 애썼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체질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올바른 실천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벽초 홍명희의 고향이 괴산이더라고요. 그 생가를 얼마 전에 가봤는데 뭐 대부분 우리나라 옛날 선각자들이 그랬듯이 엄청난 그때 당시를 보면 뭐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근데 이제 그 자기의 조건이 그런 부잣집 도련님인데 자기 자신의 존재 조건을 여기서 인용했듯이 자기 반성을 통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잣집으로서 돈 많이, 토지 많이 가진 분홍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철저한 자기 반성,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정직한 자기인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한 인간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러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뿌리 깊은 원체험, 원감성이랄까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 그 정직한 자기인식에 이르고 그래서 그 정직한 자기인식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오버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저는 체험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미술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모더니즘 미술가로서 출발했는데 그때 모더니즘 미술가들을 거세게 이제 공격하는 민중 미술 작가들의 이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제 젊은 작가들이 그런 도전을 받게 될 때 그 민중 미술의 이론에 야 맞아 하면서 이 머리로 이해하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부족했던 것은 철저한 자기 인식, 정직한 자기 자신의 반성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머리의 이끌림, 머리로 이해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배신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벽초 이 사람의 이 말이 저한테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 분홍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결국은 뭐 우리가 아다시피 철저한 자기인식과 반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중에 행보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꺽정이라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체제의 위협적인 좌파 소설을 쓰고 결국은 자기 정치적 신념 때문에 스스로 북한으로 납북이 된 게 아니고 자진 월북하고 거기서 사회주의 건설하면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또 이제 변화하면서 훼손되니까 사회주의상이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나중에 그 말이라는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번쯤 젊은 예술가들이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의 인식, 정직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자율적인 예술로서 나에게 내 안에서 즐거움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타율적인 요소들을 이런 정직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기화, 육화시키면서 자기 살로 만들고 육신에 각인시켜가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느낀 바예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분할 선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근데 한번 저는 이렇게 살아볼래요.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신념의 표현이지 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그러나 예술가는,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나연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술가는 이 지점을 통과하려는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감수하고 나중에 복귀하는 자들이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미술가들은 그러면 막무가내로 현실을 모르는, 현실을 거의 일부러 회피하면서 모험의 의미를 실습하는 자들인가? 실패할 것이 당연한데, 진짜 어디를 둘러봐도 이 체제는 공고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여보자는 건데, 그렇다면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냐? 미술가는 그러면 뭐 적진을 가서 사망하는 이제 그런 뭐라고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탄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런 끔찍한 얘기냐? 뭐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도.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복귀, 회귀를 꿈꾸어 볼 수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술은 무슨 현재 무슨 성과를 바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바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무슨 주술에 걸린 듯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숙명을 다할 뿐이고, 그들의 실패가 미래에 귀환한다면 다행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귀환을 사실은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힘이 될 거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실패해. 그렇지만 나의 삶의 의미가 미래에 귀환할 것을 나는 믿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몇 년 사이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할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실제의 귀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그 사람이 얘기한 귀환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실제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 상징 질서라고 하죠. 우리가 정치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이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 질서라는 그 상징 질서 안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부분, 실제. 바로 예술가들은 그 실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상징 질서 안에서, 현 세계의 질서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회귀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감동 깊게 읽은 문학 평론의 글. 미술 쪽에서는 이런 글을 제가 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좀 퍼다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기조글을 쓰셨듯이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의 대립관계를 돌파하고 통로를 뚫는 역할을 해오셨다고 자평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라는 메타적인 운동이 끝나고 다원주의로서의 행위가 아니었는가. 선생님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민중미술과 모더니즘의 시대가 끝났다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깊은 성찰과 또 인생을 바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을 함께 병적으로 좀 더 상승적인 관계를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세대에 이런 시도를 하는 미술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5번 질문이죠.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그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민중미술, 모더니즘이 이제 소위 그 체제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신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이제 민중미술은 그 체제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미술로서 모더니즘을 굉장히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적대감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그 두 미학 사이에 통로를 뚫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미학이란 말을 제가 좀 남용하지는 오용한 것 같고요. 그냥 그 화단에서 민중미술하는 사람들과 모더니즘 하는 작가들 사이가 너무 적대감이 심하고 인상을 받지도 않을 정도고,
뭐 진짜 머쓱하게 될 정도가 많고 서로 뭐 안 가요. 이 사람 전신, 이 사람 이쪽 진영 전신 이쪽 안 가고 이쪽 진영 사람은 이쪽이 안 가고 이제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까웠고 다 친구들인데 저 입장에서는 어쩌다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잠시 동안 다른 거라고 봤어요. 저는. 잠시 다른 거로. 언젠가는 다시 또 우리는 같은 뭐라 그러나 적정을 만날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같이 잘 지내본다. 그 사람들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좀 제가 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직도 모더니즘과 민족미술의 세력 간 다툼이라면 이익의 다툼 정도까지는 이제 시효가 끝났지만 그 둘 사이가 진짜 민족미술이 추구했던 미학과 모더니즘 미학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대립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합쳐질 수 있으며 이런 어떤 미학적인 이야기들이 안 끝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작년엔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저 전시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층을 나눠가지고 민족미술, 모더니즘 이래가지고 서울시립미술관에 2층과 3층을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층은 모더니즘 계열, 한 층은 민족미술 계열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나눠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시 작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최소한 또 미술관에서 이런 기획전이라면 이제는 이런 식의 기획전은 안 해야 되지 않냐. 좀 더 섬세하고 치열한 미학적인 고민과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이보다는 다른 어떤 식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전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그래서 지금 민족미술과 모더니즘이 한 70년대, 80년대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어떤 미학적 결말 없이 그냥 시효만 그냥 지나버린 것이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개별적으로 개별 작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문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서 담론화시키느냐,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에 미술가의 지적 확연히 증가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글을 많이 쓰시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좋은 글을 써주시고 하시는데요. 이런 미술가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와 증대가 어떤 원인에 기인을 한다든가 어떤 미술가와 지식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선생님께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쭙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개인적인 걸로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시대적 징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왜 이렇게 심할까? 지금 이번 이 아카데미도 보면은 엄청난 지식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뇌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암각화, 내일 테크놀로지 쪽 이거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지금 차려놓고 그냥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또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전 놀랐어요. 200명이 꽉 찼다는 얘기 듣고. 과연 지식의 시대구나. 미술에 있어서 지식의 시대다. 도대체 왜 미술가들이 지식에 목말라 할까? 제 나름대로 진단은 아마도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자본에 포획되는 현실에 대한 본능적 저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작품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뭐 옥션에서 누가 뭐 홍콩 크리스티 해서 몇 억에 팔렸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미술 시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 읽으면서 절망하는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과연 미술이 이렇게 내가 미술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예술을 시작한 것이 내 작품 고가에 팔려서 좀 윤택하게 살아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정말 소비를 누리면서 살겠다 이걸로 내가 출발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추종하면서 야 과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저건 아니지 않는가? 저건 아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열심히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의 미술적 재능을 그냥 그 재능 그 자체로서 미술에 국한된 재능으로 갈고 닦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나의 꿈은 거기에서 나온 게 지식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예술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의 후유증일 수도 있다. 아방가르드 정신이 예술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부정하니까 예술 그 자체를 부정하면 그냥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지식 놓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혁해야 되겠다. 이건 지식으로 가는 길이죠, 바로. 그게 아방가르드의 이제 역사적 유산이 미술에 있어서 지식주의를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술인에서 지식인으로 가는 범개념주의적 미술이 대세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개념주의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범개념주의라는 말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미술이 어쨌든 이게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고가로 팔리는 것이 나의 최종 목표가 아닌 바에야 뭔가 이 시대와 역사에서 뭔가 좀 상상력을 예술가 본연의 상상력과 그리고 상상력을 통한 기쁨과 통쾌함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예술가로서의 자기 만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현실 정치나 우리의 현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수만 없는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소위 무한경쟁, 그다음 승자 독식,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범세계적인 정치와 그리고 체제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삶 속에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술가들이 본능적으로 거기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향이 그동안의 제도 안에 미술이 보여줬던 화랑, 판매, 시장 이런 쪽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식 욕구를 얻게 되고 갖게 되고 그 지식 욕구는 결국은 단순한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체제를 벗어나고 거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이라는 성격을 갖게 되고 그런 게 오늘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작품들이 결국은 이렇게 기획으로서 개인적인 작업으로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소위 범개념주의란 말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달에 청주에서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전시가 있는데 저도 거기 작가로서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중심 개념이 포스트 프로파간다예요. 예술이 프로파간다라는 건 뭐예요? 선동 아닙니까? 나쁜 뜻을 쓰였죠.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프로파간다라는 건. 소위 이제 좌파 미술가들이 선동적인 나쁜 뜻을 쓰였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잘못 쓰여서 그러니까 해석돼가지고 나쁜 것이지 프로파간다가 결코 미술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술이 아닌 것도 아닌데 나쁘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프로파간다가 나쁜 걸로 알려졌죠. 포스트 프로파간다라는 건 바로 그런 어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범개념주의적인 성향 이게 바로 오늘날 2013년 바로 이 시점에서 미술의
처한 상황이라고 저 자신은 진단을 해요. 그 어쨌든 저는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지식이 목말라 하고 저도 그 자꾸 글도 쓰게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비평가들의 글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눈에 걸리면 열심히 읽습니다. 찾아가면서 읽진 않지만 어쨌든 걸리면 눈에 들어오면 하여튼 열심히 읽어봐요. 뭘 어떻게 잘못 쓰고 있나. 그래서 비평에 대한 비평글도 좀 가끔 콕콕 찔러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국민연단이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방향인데요. 제 질문, 여러분들 대표, 청중을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솔직하게 드렸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실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드시고 마이크를 드리면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추가적인 궁금증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시간 배분을 잘했네요. 지금 10시 10분이네요. 사실 이 다음 강의가 10시 30분부터니까 20분에 끝내드려야 되겠지만 20분보다 조금 넘어도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현입니다. 김영희 교수님은 제가 대학 때부터 뵀던 분이고 늘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심심치 않게 자극을 주시고 언제나 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편한 상태를 하지 않도록 자극을 주시는 분이라서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약간 제가 거치면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도 무례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이나 예술가는 사회 속에서 공공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술계 안에 그 갇혀있는 것들이 항상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고, 예술가들은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예술가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예술계보다는 이제 예술을 필요로 하는 이제 문화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농촌 이런 쪽의 정책 이런 일들도 좀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다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나 예술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문화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좀 되게 주요한 이슈로 들게 됨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계의 아이디어나 창의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도래를 했거든요. 참 이상하게도 항상 좌파가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열매를 따는 것은 우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이제 유네스코 대회에서 독일의 학자가 하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언제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나 문화나 이런 것들,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좌파적인 방향으로 상형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터나갈 수 있는 불꽃을 터치려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열매를 항상 우파라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국토부, 농수산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문화보다도 훨씬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정책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문화나 예술인들이 도구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형태들을 갖다 쓰는 것이죠. 공공미술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초반에 선생님 추진하셨던 공공미술 추진위원회에서 공공미술을 공동체 영역으로 이렇게 상포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더 발전되어 나가야 할 불법이면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이 벽화마을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들이 저로서는 정말 그 미술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선생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 이력들을 보면 존재태로서 산포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비판을 하자면 저는 영농단이 래핑을 하고 벽화를 하는 과정을 쭉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았었는데 존재태로서 산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래핑을 하고 벽화를 그려주는 착한 공공미술로 변질되어 버린 그 우파 정부의 그런 예술 정책 하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수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그 아름답게 꾸며진 예쁜 색깔로 혹은 멋진 그래픽으로 예술가들의 그 수준 높은 디자인 감각으로 디자인되어진 것을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인가. 저는 어제 이야기에 맞춰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과 폭로 이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속도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 기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 벽화나 래핑을 할 때 그런 그 존재태로서 산포된 예술가로서 공공재로서의 그 공공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그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선하고 착한 예술에 경도되어 가면서 일종의 그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나 그 생각의 수준에 적당한 정도로 타협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거칠고 불행하게 드리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그 박문호 박사님 강의를 옆에서 같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개념화,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제 지식에 관한 호기심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약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실제계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상징화와 락강의 상징계, 실제계가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윤현옥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지금 제대로 다 이해했는지는 일단 제가 의문이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인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한 97년, 90년대 말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소위 이제 모더니즘 미술이 가지고 있는 밀실성, 폐쇄성, 자기 회로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관객이 아니라 더 많은 관객들. 그리고 미술은 전혀 모르는,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미술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신선한 느낌을 가졌는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상당히 오랜 10년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벌써 흘러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미술의 공공성이 갖는 어떤 효과, 정치적인 효과, 정권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유능한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트인시티라고 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것이 지금도 사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걸 다 뒤집어 엎었는데, 그거는 뭐 빌리지 않다라는 형식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미술의 퍼블릭이라는 의미에서의 미술의 공공성이 드디어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효과. 근데 정치적인 효과라는 건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보면 어떤 현실을 이렇게 가리고 호도하려는 그런 효과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걸 갖다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이 전에 10여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소위 퍼블릭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돼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말에 어떤 예각적인 진실을 담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공공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저는 역시 또 이렇게 매기하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김장원이라는 독립 큐레이터가 최근에 쓴 글이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지점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공공성이란 무엇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퍼블릭하게 보여줬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만족했던 그 공공성이 과연 공공성일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윤현옥 선생님 그 글을 못 읽어보셨으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서 링크를 걸어드리든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답 길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한 건 그거거든요. 윤현옥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공공이 과연 제대로 공공성을 진짜 담보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시골에서 시골 노인네들, 시골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게 과연 올바른 공공미술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떤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살면은. 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정말 그 시골 아남네들, 아저씨들, 촌로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드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해요. 안 그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이게 이제 소위 예술의 어떻게 보면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겠죠. 예술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어떤 벡터라고 그러죠, 벡터. 그걸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이건 진짜 예술가의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뭐 언제나 그 벡터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현장에서 또 어떤 예술가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벡터가 만들어져 나가는 창조적인 일이라고 봐요. 네. 저는 다음 질문을 한 윤현옥 선생님의 한 10년 밑에 정도 공부했고, 지금은 학생들보다 한 20년 정도 일찍 근무한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 오은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일반인 그 공부 프로젝트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선생님 교수님의 의견에 있어서 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관객이 원하는, 예를 들어 농부가 원하는 몇 개의 그림이 아니라 작가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관객에게 얼마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 작가분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혹시 좀 요약 좀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실래요? 제가 참. 예를 들어 이제 작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정체성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감을 목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막연히 정치적이고 상업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제가 좀 저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귀가 좀 어두운 네, 편이라서 잘 안 들리네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나 작가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이제 다른 어떤 비판적으로 꼭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왜 욕하냐 이거죠? 왜 욕하니 니네들? 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요즘에 이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엔날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무슨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라는 전시가 있다고 그래요. 세토네해라고 그 일본의 그 어떤 큐슈 그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그 섬을 연결시켜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전시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천 예술공장 잠깐 누군가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디렉터가 뭐 굉장히 호언장담. 밤이 이런 게 예술이다. 니네들 뭐 비엔날에 뭐 골치 아프게 뭐 예술을 반성하네. 뭐 예술을 가지고 무슨 뭐 세상을 구할 것 같이 그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니네들끼리 리그지. 이게 바로 예술이다. 지금 트리엔날레가. 거기에 작품들은 뭐 관객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조형물들을 그리고 견고하게 오랫동안 남아서 경관을 아름답게 빛내주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거기 놓여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갔다 온 분이 저한테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비엔날이 필요 없다, 이게 좋다고 하는 그 사람 디렉터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거 좀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게 왜 위험하죠?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관객들이 좋아하는 그 대규모의 전시막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이 전시를 왜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도 사실 알면서도 저한테 돌직구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그 디렉터가,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디렉터가 비엔날레를 비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서 트리엔날레를 비판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단지 누구의 답이 더 나중에 회귀하느냐, 역사에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입장은, 저의 개인적인 질감이 살아나는 답을 하라 그러면 똑같이 비판할 수 있다. 너희가 비엔날레 비판하는 걸 그대로 뒤집어서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도 비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빗나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잘못 받아들이게 평창 비엔날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를 아주 이렇게 가치를 평가절하시켜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인 게 평창 비엔날레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안 가봤고 가볼 계획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들 작업 사진까지 올려주면서 얘기하시는 걸 듣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름다운 미술, 좋은 미술이 갖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소위 이 세상을 구해보겠다고 하는 미술이 갖는 또 몰염치함? 자기네의 리그에 불과한 그런 지점이 또 있고요. 그것도 틀림없이. 그건 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입니다. 벡터가 답이에요. 벡터.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벡터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누군가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분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손을 드셨던 분. 예. 저는 사실 미술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옆에서 보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좀 더 정제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예술가가 공공재로서도 쓰이고 작품이 또 공공재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활동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예술가분들이나 지금 학생분들 입장에서 꼭 우리가 그 예술 작품을 순수하게 그 예술 작품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꼭 어딘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공공을 위해서 제작을 하거나 혹은 또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영화를 같이 전공을 했는데요. 저희 영화과 내에서도 그 가르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나 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더
많이 유도하시고 계속해서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또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거기에 신들어가게 반응을 하거나 좀 무관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창작촌이 있어서 되게 거대한 아티스트분들이 규모 있게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커뮤니티들이 있고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아티스트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예술 작품을 제공하고 그걸로 인해 이제 관람객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주고 싶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이제 비대에서 미술 작품 제작을 하시는 분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술이 그렇게로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저는 오늘 목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목표여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제 블로그에다가 박가분의 글 2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정치 미술을 손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마치 그게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우려의 글을 쓴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여튼 그 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정치 미술? 이거 너무 손쉬운 해결책을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유행하냐 혹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뭐라고 더 답을 할 게 생각났을 때 갑자기 머리 스쳤는데 그걸로만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 답은 제 블로그 방문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블로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답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정확하게 지금 끝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간단하게나마 구나연 선생님 의견도 잠깐 듣고 싶거든요. 이렇게 비평하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작품을 순수하게 창작하시는 분들과 또 사회적 참여,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사회적인 참여를 하는 일환으로서 예술 작품을 순수하게 예술 작품 제작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분 남았는데 그 작가와 작품을 보지만 많은 관객은 사실 그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을 둘러서 수없이 많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지형이 있거든요. 그런 정치의 지형을 제대로 일깨우고 제대로 환기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즐거운 미술을 볼 줄 모르겠지만 미술 자체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 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성과 현실성, 정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작가들은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에 상응하는 작품들이 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정말 잘 맞춰서 딱 열심히 봤는데요. 선생님과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네, 저는 오늘 참 보람되네요. 10시 반에 딱 끝낼 수 있어서. 진짜 토론회라는 게 항상 미진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보면은. 또 뒷말이 미진한 것들은 또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로 또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는 제 블로그 소개하고 제한된 시간에 진짜 많은 얘기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방문해 주시기를 그리고 질문 그쪽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